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찾아온 학생이 있어가지고 조금 빨리 후다닥 끝내느라고 원활하지 않았고요. 자, 그럼 이 NLNR이라고 하는 매트랩 그 코드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edit NLNR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뭐 화면에 있는 코드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초기 값을 보통 뉴턴 랩스만 쓰게 되면은 초기 값이 하나입니다만 이게 풀어야 되는 대상이 연립방정식이라 x하고 y 두 개가 있으니까 x는 3, y는 1 해서 뭔가 초기 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에도 하나, y에도 하나 해서 3과 1을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려보시면은 처음에 x값은 2.75, y는 1.75로 3하고 1인 부분에서 시작했다가 이 값이 2.75, 1.75로 개수값이 이동을 했고요. 이게 포즈 걸어놔서 계속 누르시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48, 1.98 한번 또 튀었죠. XY 계속 움직이다가 2.24, 2.23에서 멈췄습니다. 자, 그럼 이 결과가 원래 뭐였는지 이제 보시면 이 솔루션을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트랩에다 한번 대입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x는 예를 들어서 2.24, y는 2.232 이렇게 돼서 제곱 더하기 y 제곱 빼기 10하니까 26이 나왔네요. 여기 잘못 넣었습니다. 이 값은 0이 돼야 되겠죠. 지금 이 값을 만족해야 되니까 0에 거의 가까운 지금 결과 보시면 3.1684 10의 마이너스 4승도가 나왔고요. 다음 g값은 x 곱하기 y 빼기 5니까 대입해서 보시면은 이 부분 약 10의 마이너스 4승대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 방정식이 0 근처에 가까워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하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서 답은 이제 알았으니 어딨나 초기 조건을 좀 바꿔볼까요? 3하고 1로 되어 있는데 3, 1 대신에 뭐 한 0? 0? 하고 대입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NLNR 지금 보시면요 00을 대입했더니 인피니트 무한대가 나왔죠. 이게 솔루션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x는 0, y는 0을 넣었더니 시작하자마자 펑 하고서 죽어버렸을까? 이 이유는 뭘까요? 취소 한번 하겠고요. 이유를 보면요 여기 자코비안 쓰고 있잖아요. 이 값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0을 x하고 y가 각각 0인 경우에 대입을 했더니 자코비안은 none이라고 나옵니다. 정의가 불가능한 값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J를 볼 수 있게 해놓고서 한번 다시 돌려서 어떤 결과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x는 0, y는 0을 대입했기 때문에 J 값이 0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행렬 자체가 J 값이 0이기 때문에 얘 인버스를 구하는 것도 불가능하겠고요. 인버스를 구했더니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인피니트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뉴턴 랩슨 방법 여기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에 기울기를 구했는데 기울기가 0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구할 수가 없죠. 이 기울기가 0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솔루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돼야 이 지점이 새로운 개수 값이 될 텐데 기울기가 0이 돼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게 없는 거고요. 기울기가 0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J는 X축과 Y축에 대한 편미분, 기울기들을 뜻하는데 모든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풀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0, 1 대신에 예를 들면 1, 1 이런 값들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 NLNR 해서 보면 이것도 망했네. 1, 1도 안 돼요. 1, 1도 풀어봤더니 아까 자코비안 값이 00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얘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여기 잘못 넣었구나.
여기 S자가 붙어 있었는데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NR 예, 12를 대입했더니 자코비안이 2211이에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이 2211이니까 사실은 똑같은 비율만 다를 뿐이지 똑같잖아요. 랭크가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역행렬을 구해도 펑 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2211 이렇게 랭크가 모자르는 것들 매트랩에서 랭크 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랭크가 1이 나오죠. 그리고 인버스 자코비안 풀어보면 인피니스로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우는 도대체 앞서의 경우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자코비안이 0은 아닌데 자코비안 인버스를 취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보시면 fxn 1차원인 경우엔 f'xn을 해야 되는 미분한 게 바로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앞에 곱해지잖아요. 근데 미분한 게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미분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역행렬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경우죠. 정방행렬이 깨져버리고 역행렬이 없는 경우니까 나누기가 불가능한 경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을 피해가지고 초기 값들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2를 이번엔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이 2를 대입을 했더니 이거 생각보다 까다롭구나 라는 것들은 느끼실 거고요. 이제는 시작합니다. 이 2를 대입했더니 자코비안이 4, 2, 1, 2고 개수 값이 2.66, 2.6을 예쁘게 나왔습니다. 계속 반복했더니 아까와 똑같은 2.23, 2.232에 수렴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과정을 여러분들이 파이썬 쪽에서도 테스트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아이고, 어디 갔어? 아이고, 이거 뭐야? 껐다가 제가 다시 볼게요. 어디 갔는지 숨었네. 자, 여기에서 edit exml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여기 보시면 뉴턴 랩슨 예제 L2NL&R 쳐보겠습니다. L2N 여기 있네요. 예. 그래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하시고 이제 L2NL&R 이거 발음하기 어렵네. 이 녀석이 있고 내부에 테스트라는 게 있고요. 2하고 1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렴 쫙 하면서 이렇게 뚝 떨어지고 주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이 결과가 되겠죠. 결과는 에러가 약 10-22는 다 같고요. 2.236 여기 에러가 마지막 에러 보시면은 마이너스 22승이잖아요. 아까는 6승, 7승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더 정교하게 더 오래 돌렸죠. 그랬더니 2.236 아까 매트랩은 2.24였는데 236이 됐고 여기는 2.23606 이 정도의 값으로 약간 더 정교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2.236 2.2360 해서 양쪽 두 개가 거의 같은 값이 되는 것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뉴턴 랩슨 예제를 풀어 보셨다면요, 이제 자코비안을 다른 방정식에 대해서 풀어보는 숙제를 내드리겠고, 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x는 L1 C1 L2 C1 2. 자, 이거 x하고 y가 있어서 착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 수식은 f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미지수는 세타 1, 2죠. 이렇게 바꿀 것이고요. 이 방정식은 x가 주어질 텐데 방정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x를 넘기면 되겠죠. L1 C1 플러스 L2 C1 2 빼기 x는 0. 이렇게 방정식을 만듭니다. 다음 두 번째 g는 세타 1, 세타 2 그리고 L1 S1 플러스 L2 S1 2 빼기 y는 0.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또 만듭니다. 그러면 f하고 g 두 개의 함수를 알고 있고요.
얘네들을 각각 자코비안을 구하기 위해서 세타1, 세타2로 편미분, 세타1, 세타2로 편미분, 자코비안이 나올 것이고 그 자코비안을 똑같은 방식으로 대입을 해서 푸시면은 세타1과 세타2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버스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시고요. 세타1, 2를 알려주면 x, y를 구하는 게 포워드 키네마틱스였잖아요. 그죠? 각도를 가르쳐주면 x, y가 나오는 포워드 키네마틱스 수식만 가지고 x, y를 알고 있을 때 여기 보시면 8.16, 5.7139라고 되어 있어요. x, y를 알고 있으면 여기에다가 x, y 대입해서 세타1, 세타2를 구하는 게 목표인 비선형 멀티플 뉴턴 랩슨 기법을 적용하시면 세타1과 세타2를 구할 수 있습니다. x, y를 알려줬을 때 세타1, 세타2를 구하는 거 바로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되겠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뉴턴 랩슨 방법을 이용해서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숙제 3번입니다. 숙제 3번으로도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한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생각보다 후다닥 아까 끝나는 바람에 설명들이 좀 부족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거를 이제 분리를 해서 좀 보기 편하게 제가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수업의 렉처 3의 목표는 뭐냐면요. 리그레션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리그레션 기법은 공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이라서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수치 해석적인 방법의 리그레션 파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걸 관통하는 직선을 구하는 것, 뭐 이런 간단한 예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그레션 실제로 네 번째 뉴머리컬 메소드에서 네 번째 세션에 해당하겠고요. 리그레션 선형 회귀 분석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근데 회귀라는 말이 굉장히 너무 어려운 말이라서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서 리그레션이라는 표현이 사실 더 나은 것 같고요. 또는 피팅 문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커브 피팅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유형의 데이터가 이렇게 막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엑셀에서 피팅을 해서 이렇게 커브로 바꿔주는 기능들, 어떤 곡선을 여기에다 데이터에다 갖다 맞추는 행위들 커브 피팅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하나의 피팅 문제로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핏이 좋네 하는 그 핏이 잘 맞네, 잘 맞추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먼저 선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뭐 오늘 이 리그레션의 전반부에 대한 설명들을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엉덩이가 아프죠. 나무 의자에 삐걱삐걱 의자에 앉았더니 엉덩이가 아프네요. 자, 이 리그레션은 뭐냐면 머신러닝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복잡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좀 단순화시켜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것들이 이미지 데이터 맨날 얘기하지만 이미지 데이터를 보면은 데이터도 많고 복잡하겠지만 하나로 표현해서 마커하고 표현하면 굉장히 복잡한 점 데이터, 색깔 데이터로 봤을 때는 되게 복잡하고 모양은 뭐 원기둥이며 기능은 뭐 이걸 뺄 수도 있고 그냥 쉽게 말하면 마커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성격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로 싸집어서 마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데이터는 되게 많은데 이거를 모든 이 데이터들의 어떤 성격을 만족하는 딱 하나, 이거 라인이네 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리그레션 또는 여기에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하나의 성격에다가 투영시켜서 표현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 학습화 기법들에서 많이들 쓰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리그레션이라고 불리고 있고
또는 커브 피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냐? 점은 많이 있는데 그걸 관통하는 하나의 라인을 먼저 찾아보자라는 게 여기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그레션은 또 다른 용어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요, 일종의 최적화 문제에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점이 많이 이렇게 분산이 돼서 흐트러져 있지만 이걸 관통하는 라인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이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기도 하지만 이걸 다 만족하는 가장 베스트인 라인을 찾다 보니까 여기에도 라인을 그릴 수 있고 여기도 라인을 그릴 수 있는데 얘는 에러가 많죠.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가면 또 이쪽도 에러가 많고 점점점 에러가 작은 데를 찾다 보니까 이런 짝대기 가운데를 통과하는 형태들로 라인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최적화의 한 유형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 이 문제를 관통하는 첫 번째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 문제는 뭐냐?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이 하나의 라인 위에 올라갈 수가 없죠. 이 최적화라고 하는 것들의 생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하나의 좋은 사례입니다. 점들이 많이 있지만 이 점을 다 연결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연결을 다 해봐야 별 의미는 없죠. 연결을 하는 곡선 또는 직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흔들리는 라인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어요. 그냥 이게 많이 흔들리는구나. 그런데 이거를 관통하는 빨간 선을 구하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점 입장에서 보면 에러가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여기 녀석에 보면 나는 에러가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이렇게 에러들이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많은 에러가 있지만 여기저기 많은 애들을 한꺼번에 다 만족을 못하고 누군가는 약간 손해를 보지만 이 파란 점들의 전체 에러가 제일 작은 부분을 찾은 게 바로 이런 유형의 빨간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냐? 모든 점들을 만족하는 하나의 직선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 물론 이제 점들이 아주 예쁘게 처음부터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면 에러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점이 100만 개가 있는데 점이 완벽한 직선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무언가 측정을 했을 때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 세계에서는 에러는 있지만 그걸 만족하는 직선을 찾자라는 게 이 방법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러를 최소화하는 옵티멀 기법으로 최적화 문제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리그레션을 위해서 제가 이제 별로 실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 재밌는 사례 몇 가지를 일부러 틀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녀석은 점들이 가운데는 많고 바깥쪽에는 좀 적죠. 하지만 이걸 하나의 짝대기로 표현하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 녀석은 사실은 하나의 짝대기로 표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에는 등선이 있고 점점점 등고선이 그려지는 형태로 2차원으로 문제를 이렇게 보는 것들이 맞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걸 하나의 직선으로 표현한다면 얘는 직선이 나오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대충 아시겠죠. 여기 y는 x제곱과 같은 녀석이 있습니다. 얘의 경우에는 이렇게 꼭지점이 2 근처에 있는 2차원 커브가 되겠어요. 자, 이 녀석의 경우 보시면은 점 데이터가 원 주변에 아주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녀석들을 관통하는 원을 찾으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자, 그런데 세상 만사가 이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여기 이제 잘 보시면 점들이 파란색들이 있는데요. 오른쪽 걸 보세요. 오른쪽 걸 보시면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문제에 이미 잘 익숙해져 있죠. 그리고 뭐 대부분의 동물들도 이런 부분들은 보면 한눈에 알아봅니다. 볼 거예요. 아마 저기 애벌레나 나방도 그럴 거고요. 자, 얘는 보면은 완벽한 원이 없어요. 그리고 원 비스무리한 게 분명히 여기에 있지만 바깥쪽에 쓸데없는 데이터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데이터가 무언가 동그라미가 그려지다 않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해내는 작업이 바로 리그레션이 되겠고요. 리그레션은 무언가 데이터들에서 하나의 특징적인 형상, 패턴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의자가 오늘 엄청 삐걱거리네. 우리가 어슴푸레하게 보이는 어떤 형상이 있을 때, 저건 사람인 것 같다 라고 판단하는 거. 어둠 속에 사람이 있으면 정보가 불확실하고 일부 노이즈가 많지만 우리는 그게 사람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리그레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단지 이제 이게 사람이다 아니다, 원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동그라미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먼저 답부터 얘기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선형일까요? 아닐까요? 짝대기니까 선형이겠네. 이 문제는 곡선이니까 비선형인가? 이것도 곡선이니까 비선형? 이것도 곡선, 비선형, 비선형? 그리고 얘는 선형이고 나머지는 다 비선형인가? 문제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도 이제 우리가 수식 유도하면서 다루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얘도 선형이고 얘도 선형입니다. 아니 선형은 동그라미 곡선이 나오는 거는 비선형 아닌가요? 선형은 직선이 선형 아닌가요? 근데 이 문제도 공교롭게도 선형이 됩니다. 자, 이 녀석은 곡선인데 비선형이 되겠고요. 얘하고 얘 두 개는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점이 뭘까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안에도 사실 답이 있습니다만 얘는 선형이고 얘는 비선형인 이유가 뭘까? 자, 앞서서 얘기 드렸던 선형 조건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겠습니다. 선형 조건 리니어리티. 자, V는 뭔가 V 또는 리니어 벡터 스페이스, 리니어 벡터 스페이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첫 번째 조건은 알파 V도 V 또는 L 아무거나 하나만 쓸게요. 두 개 쓰면 귀찮으니까. 그리고 이때 알파는 스칼라 값이다. 다음 두 번째 알파 V1 플러스 베타 V2는 V에 속해야 된다. 다음 이때 V1, V2는 각각 V에 속해야 된다. 그리고 알파하고 베타는 스칼라다. 이게 조건이라고 했어요. 알쏭달쏭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조건이고요. 근데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엉덩이가 아파서 좀 일어나서 할게요. 이 조건이 의미하는 바를 굉장히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두 번째는 굉장히 뻔한 조건이라 어렵지 않은데 바로 이 첫 번째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건 V가 벡터라는 거예요. 벡터의 정의는 어떻게 되죠? 벡터는 좌표계가 있으면 원점을 관통하는 바로 이 점과 방향 방향을 의미하고 있어요. 알파가 0이면 어떻게 되나요? 알파가 0이면 반드시 V는 0의 알파 V는 0 벡터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수식에 숨어있는 하나의 성격인 겁니다. 벡터는 원점을 통과해야 돼요. 벡터는 원점을 통과해야 되고, 원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거는 선형 벡터 공간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와, 이게 말이 되나요? 내가 벡터를 그렸는데 벡터는 여기를 통과할 수도 있던데, 네, 이럴 수도 있는데요. 이 녀석은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걸 더해 놓은 거죠. 여기에다가 이만큼의 성분을 더해서 벡터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렇게 생긴 벡터는 V1 이 녀석에다가 V2 두 가지를 더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아니죠. 이렇게 하면은 이거 두 개를 뺀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벡터에서 두 번째 벡터를 빼야지 이 녀석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벡터는 다시 옮기면 원점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벡터라고 하는 건 무조건 원점을 통과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그어놓은 것은 평행이동해서 원점을 통과하는 벡터로 표현한 거죠. 벡터에다가 벡터 두 개의 차이로 해서 이와 같이 표현했을 뿐이지, 이 녀석은
벡터가 원점을 통과하지 않는 벡터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생긴 벡터는 이거 두 개의 차이로 표현되는 바로 이 성분이고, 이 벡터는 원점을 통과했을 뿐인 겁니다. 자, 그런 의미 때문에 벡터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원점을 통과해야 되고요. 원점을 통과하지 않는 것은 벡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원래의 문제, 아까 보셨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요. 어디 갔어? 우리가 이 문제를 끝까지 수식을 유도하지 않더라도요. 얘는 원점을 통과하고 있고요. 얘는 원점을 통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선형이 될 가능성이 있는 녀석이었고요. 얘는 선형이 아닌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뭐 이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원점 통과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2에 2, 0이라고 하는 점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2에요, 좌표가. 그래서 꼭지점 2, 0을 갖는 이런 x제곱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되게 신경을 쓰셔서 나중에 유도할 때도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자, 얘는 뭐 동그라미니까, 예, 뭐 원점 통과하든 뭐 안 하든 간에 얘는 동그라미라서 일단 얘는 무조건, 그리고 원점을 지금 통과하지도 않습니다. 원점이 중점일 뿐이고요. 얘는 비선형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얘하고 얘, 왼쪽하고 오른쪽 두 개를 비교하시면 얘는 우리가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을 이용해서 모델링으로 리그레션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쓰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이런 것들은 동그라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서 동그라미만 찾고 싶다면 어떻게 해서든 요 근처에 있는 거를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동그라미를 그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비선형이면서 또한 동시에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이 아닌 스토캐스틱한 방법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전부 다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해봤는데 나무 의자에 앉았더니 엉덩이가 너무 아프고 삐거덕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네요. 자, 먼저 이 선형 리그레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선형 리그레션은요,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하나 여기에 정의할 겁니다. 스칼라 펑션이고, 스칼라 펑션은 벡터 펑션이 아니죠. 스칼라이기 때문에 그 함수의 결과물은 무조건, 예를 들면 이런 함수가 있으면 얘의 결과는 어떤 값이 되겠죠. 값이 뭐예요? 베어리어블 하나 1차원 상수로 나타나죠. 이런 함수를 우리가 스칼라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면 z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원의 방정식이 되겠죠. 여기 이게 방정식으로 z가 어떤 특정한 값이면 방정식이고, z가 변하는 값, x하고 y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면 얘는 함수가 되겠죠. 스칼라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스칼라 함수가 아닌 것도 있나? 예,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죠? 아까 f는 f와 g라고 하는 함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 얘는 벡터 함수가 되겠습니다. fn은 펑션을 다 쓰기가 싫어서 fn이라고 제가 그냥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새로운 유형의 함수 하나를, 스칼라 함수 하나를 정의를 해주시고요. 그 함수는 에러에 대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점들이 있고, 그 점들을 집합셋으로 S로 표현해 놨고요. x1, y1, 그리고 한 점에 x좌표, y좌표를 x1, y1, 두 번째 점에 x좌표, y좌표를 x2, y2, 그리고 여기는 점이 총 n개가 있어서 xn, y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값 두 가지를 잘 정의를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알고 있는 것들은 파란색 점들의 좌표를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빨간 선, y는 ax 더하기 b일 텐데, y하고 x는 이 안에 변수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값이고요. 우리가 모르는 값은 a하고 b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
노운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건 뭐고 모르는 건 뭔가 이걸 명확하게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운즈, 언노운즈라고 써놨고요. 알고 있는 건 x1, y1부터 xn, yn까지의 n개의 2차원 데이터 셋이 되겠습니다. 2차원 점들이 되겠고요. 언노운 모르고 있는 건 뭐냐? a하고 b고요. y하고 x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 y하고 x는 모르는데 x는 전체 공간이죠. 이 짝대기를 그릴 수 있는 거. x는 x축 전체가 되겠고 거기에 맞춰서 y는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거는 a하고 b예요. 그래서 사실상 x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x는 모든 값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값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값은 a하고 b고 a는 기울기, b는 y 절편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유형의 식을 푸실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건 뭐고 모르는 건 무언가를 되게 잘 생각하고 수식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모델링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스칼라 펑션이 하나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스칼라 값이 바로 에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J는 전체의 에러 값들을 뜻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러의 제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바로 이 수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번 학기 거의 뉴럴력까지 거의 대부분 굉장히 많이 쓰시게 될 거고요. 에러의 제곱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에러를 제곱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점이 하나 있고요. 뭔가 여기 우리가 찾고자 하는 라인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에러가 되겠죠. 이 라인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거리라서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별거 아니고요. 이 직선은 y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y는 ax 더하기 b입니다. x는 모든 종류의 x고 a하고 b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y 값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y에서 바로 여기까지의 거리, 바로 이 점이 xi, yi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죠. 점의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x값도 알고 있고 y값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y끼리의 거리만 이렇게 거리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y축만의 거리를 문제를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yi하고 y를 빼서 플러스 y도 있지만 마이너스 y도 있겠죠. 여기 안 그려놨네. 점이 여기에도 있으면 이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합쳐버리면은 공교롭게도 라인이 이렇게 있고 여기 하나 있으면 이건 에러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부호가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갖고 있으면 에러가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에러를 제곱을 해줍니다. 그러면 에러의 절대값을 쓰지 않고 제곱을 한 이유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절대값은 불연속이기 때문에 미분을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두 개를 뺀 에러 값을 제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식으로 이 i는 yi 빼기 y가 되겠고 이 i를 제곱을 했기 때문에 yi 빼기 y의 제곱으로 에러의 부호를 고려하지 않고 에러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무조건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모든 점 n개에 대해서 합쳐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점이 이렇게 세 개가 있고 내가 이렇게 그려놓았으면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이에요. E1, E2, E3라고 하면 E1 제곱 더하기 E2 제곱 더하기 E3의 제곱을 해서 전체 에러의 크기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가 붙었고 시작부터 해서 끝까지 n까지를 전부 다 시그마로 더해버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가서 보니까 yi 빼기 y, 이제 y는 뭐냐? axi 더하기 b입니다. 여기서는 yi에 대한 xi를 붙였습니다. 여기가 yi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yi이면 이 부분은 xi여야 되겠죠. 그래서 axi 더하기 b 그리고 제곱이 붙었어요. 자, 그럼 이제 지저분한 건 다 지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j라고 하는
스칼라 함수이자 에러의 크기를 뜻하는 에러 함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이게 자코비안이 아닙니다. 보통 J로 표현하고 코스트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코스트를 줄여야 된다. 비용을 줄여야 된다. 한국말로 비용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코스트 펑션을 설계를 했습니다. 뭐 부르는 말이 많죠. 아까 얘는 수학적으로 보면 스칼라 함수이고요. 얘는 에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에러 펑션이라고도 불렀고요. 스퀘어 에러, 뭐 제곱을 했기 때문에 스퀘어 제곱 오차 함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얘는 공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 최적화의 관점에서 보면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코스트 펑션이다. 코스트를 줄이자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에러 펑션 또는 코스트 펑션이라고 여기 친절하게 써놨네요. 그리고 얘의 정체는 실제로 보면 에러를 제곱을 해서 스퀘어드, 에러를 제곱을 해서 합쳐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리스트 스퀘어 에러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제곱된 것을 작게 만들 것인가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한번 여기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여러분도 이제 낯선 녀석이니까 yi 빼기 axi 더하기 b의 제곱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점이 3개가 있었어요. n이 3이라면 여기에 n 대신에 3을 대입을 했고요. 1번부터 2번부터 3번까지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x1, x2, x3가 1, 2, 2, 3, 2, 2라고 하는 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얘들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xi가 1이고 x1이 1이고 x1이 1이고요. y1이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1과 2를 대입을 했더니 1과 2를 대입해서 2 빼기 a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가 있으니까 더하기가 되죠. 다음 두 번째 점 x2, y2는 2하고 3이니까 여기다 각각 대입을 해서 2 들어가고 3 들어갔습니다. 여기 있는 2가 여기 들어갔고요. 여기 있는 3이 여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때문에 다시 더하기가 됐겠고 2하고 2를 대입하니까 2 대입을 했어요. 자, 이 수식 되게 복잡하죠. 자, 이 수식은 무엇의 함수로 다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미지수는 a하고 b이기 때문에 j라고 하는 함수의 미지수는 a하고 b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j 2의 제곱을 했고 미지수는 a, b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은 함수 a하고 b에 대한 다차원 함수가 되겠습니다. 복잡하다,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수식을 이해하셔야 뒤에가 편해지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표현을 해놨고요. 자, 그러면 이것의 최소값, J를 최소로 하는 A하고 B를 구하는 게 여러분들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법은 크게 말하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다 배워볼 것이고요. 첫 번째 방법은 무언가를 미분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미분을 해서 최소가 되는 녀석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y는 x-1의 제곱 최소값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거 보자마자 알 수 있어요. x를 1일 때 최소값을 가져요. 그죠? x는 1일 때 최소값을 가질 겁니다. 근데 이걸 고등학교 때 미분해서 어떻게 풀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최소값일 때는 이 부분이 최소값인데 이 부분이 미분의 값이 0이 돼 버렸죠. 그래서 미분한 것이 0이 되는 부분이 최소값을 갖기 때문에 이 녀석을 미분을 합니다. 그래서 y를 x로 미분을 하면 지금 편미분을 썼습니다만 여기는 1차원이라서 이 녀석이 차원이 1차원일 때에는 두 개가 똑같죠. 편미분이 더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쓰겠고요. 그리고 이 값이 0인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식은 J는 A하고 B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A로 편미분하고 B로 편미분을 해서 그 각각의 값들이 A로 편미분했을 때 0 나오고 B로 편미분했을 때 0 나오는 부분을 찾으면은 바로 이 부분이
미니멈 또는 맥시멈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 써놓은 이 수식을 미분을 했더니 2x-1이 되겠고 x가 1일 때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미분을 해서 그게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얘기하는 것들을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최적화 기법을 도입을 해서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J는 최적화를 위한 코스트 펑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언가 반복적인 방법을 토대로 해서 반복적인 이터레이티브한 방법을 써서도 미니멈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최소값을 구한다는 것들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써서 보통 하고 있고요. 이 방법은 최적화에서 반복 기반의 방법론이 되겠고 우리가 뒤에서 또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방법을 배우실 거고요. 지금은 미분을 해서 미분한 값들이 각각 0이 되면 그때 최소값을 갖는 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고요. 네, 여기서 오늘 이번 주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해서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